그 다음에 이제 기각할 수 있는 구역을 결정을 해야 돼요. 기각할 수 있는 구역을. 지금 H0가 뮤는 141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그리고 H1은 뮤는 141보다 커졌다고. 그러니까 분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왜 키가 커졌냐? 과장돼서 그리면 여기가 평균이죠. 만약에 H0가 참이라면 현재 그 키의 분포는 이 분포를 따라야 될 거예요. 이 분포를.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 뮤가 141보다 작은 거죠. 작거나 같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H1이 참이라면 이쪽 분포를 따라야겠죠. 이쪽 분포를. 그쵸? 그러면 그 내가 구한 값이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뮤가 141보다 크다인데 H1이 참이라면 내가 계산한 값이 예를 들어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X바가. 표본을 가지고 계산했더니. 그러면 요거의 위치가, 얘의 위치가 이걸로 봐서 이게 참이라고 했을 때, 이 X바의 위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넓이가, 요 넓이가 요게 내가 어떤 수준을 하나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이 X바가 요 점선으로 찍은 요거보다 더 이쪽에 있으면 아주 드문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기각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를 버린다 이거 버려. 이걸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H0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드문 현상이니까 이거 H0가 참이라고 했을 때 이게 말 잘못했어요. 소리. H0가 참이라고 했을 때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는 이게 아주 H0가 참이라는 거 하는 바람에 이게 아주 드문 현상이 돼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쪽 걸 참이라고 해서 이쪽에 있는 X바가 이쪽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 이쪽 오른쪽 그래프에 포함되는 걸로 H1이 참인 것에 포함되는 걸로. 그래서 보면 표를 하나 딱 그려보면 노트에 있는 표예요. 지금 H0가 참인 경우가 있고 H0가 거짓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H0가 참인데 H0를 기각해버려. 그러니까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럼 H0가 거짓인데 H0를 기각하는 거는 맞죠? 옳죠, 이거는. 옳은 판정이죠. 옳은 결정이죠. H0를 기각하지 못하면 참인데 기각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잘한 결정이죠, 이쪽은. 그죠? 그러면 H0가 참인데 기각해버리면 옳은데 그걸 부정해버렸으면 그건 오류죠, 오류. 그 다음에 H0가 거짓인데도 H0를 기각하지 못하면 그것도 오류예요. 거짓이면 기각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1종 오류, 요거를 2종 오류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종 오류, 2종 오류. 자,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1종 오류, 2종 오류 중에 어떤 게 더 나한테 유리할까?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 약회사로 예를 들어볼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약의 효과가 좋아졌다, 커졌다, 효과가 늘었다. 그러니까 뭐 약의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있다 그러면 효과가 있다가 대립가설이죠. 효과가 커졌다, 좋아졌다. 90보다 더 커졌다. 대립가설은, 규모가설은 아니다. 9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H0라고 칩시다. 이게 H1이고. 자, 그랬을 때, 요게 지금 참인 경우. 자, 요거를 이제 각각을 생각해 봅시다. H0가 참이야. H0가 참이란 말은 뭐죠? 효과가 없죠? 이게 효과 없다 뜻이 효과 없다. 효과, 이거 뭐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못 쓰냐, 다시. 효과 없다. 그리고 H0가 거짓이란 얘기는 효과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거짓이니까 결국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보세요. H0를 기각했단 말은 뭐죠? 효과가 없는데 그걸 기각했어. 여기 오류예요. 효과 없는데 이걸 기각했어요. 일종 오류죠. 효과 없는데 기각했으니까 뭐가 받아들여져요? 효과 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구 손해야? 회사 손해야? 소비자들 손해야? 환자 손해야? 환자 손해죠, 환자. 소비자. 환자. 이 손해예요. 여기는 생각할 필요 없고, 이건 옳은 결정이니까. 그 다음에 기각 못하는 경우. 거짓인데 기각 못하는 경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종 오류인데, 누구 손해인가 또 봅시다. 여기는 지금, 이게 뭐냐면, H0가 거짓이에요. H0가 거짓이라는 말은 지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의 효과가 있어. 약의 효과가 있는데, H0를 기각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효과 없다는 결론이 났어. 실제로는 효과가 있는데, 효과 없다는 결론이 났어. 그 약을 먹는 사람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효과가 없다고 결론이 났으니까 그냥 그게 뭐 같은 가격에 팔리건 어쩌건 간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를 또 먹게 된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생산자 쪽에서 불리한 거죠. 생산자의 그 손해죠, 그렇죠? 이쪽은. 이종 오류는. 일종 오류는 소비자의 손해고, 이종 오류는 생산자의 손해예요. 물론 소비자의 손해와 생산자의 손해를 둘 다 줄이는 게 중요하죠. 그쵸? 둘 다 줄이는 게 중요한데, 생산자의 손해보다는 생산자의 손해보다는 소비자의 손해를 먼저 생각하자. 요거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자. 그래서 이쪽을 알파로 표시하고, 요 일종 오류를 흔히 제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 여기를 알파로 표시하고, 제2종 오류, 생산자 손해볼 확률, 요거를 베타로 표시해요. 여기. 제1종 오류, 여기 소비자 오류, 소비자의 손해를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를 유의 수준이라고 하고 흔히 알파로 나타내고, 유의 수준이 뭐예요? 제1종 오류를 가질 확률의 최대 허용치예요. 그러니까 최대로 여기까지만 내가 허용하겠다. 소비자의 손해는 그 확률을. 그리고 베타는 제2종 오류, 생산자의 손해가 일어날 확률의 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1-베타를 검정력이라고 해요. 검정력. 우리가 주로 관심 갖는 건 요거죠. 유의 수준. 소비자의 손해볼 확률을 확률의 최대치. 그게 바로 어디냐면, 아까 그렸던 그림에서, 요 그림을 보면, 지금, 요게 H0가 거짓인 거죠. H0가 거짓인 거고, 그러니까 H0가 거짓이라는 건 지금 H1이 참이라는 거 반증하는 거죠. H1이 참이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쪽 구가 옳다 이거죠. 이 오른쪽 구가 요 오른쪽 요 그래프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요 그래프는 뮤가 141일 때의 그래프니까 과거의 그래프죠. 과거의 그래프. H0가 참이라면 이쪽에서 그려지겠죠. 그랬을 때 내가 계산한 값이 그럼 어디에 포함되면 좋겠느냐를 따지는데 뭐를 먼저 결정하냐면 여기 요 알파. 요게 뭐라고요? 유의 수준. 요걸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유의 수준이 뭐라고요? 제1.56의 1.56 확률의 최대치, 최대 허용치, 허용값. 내가 여기까지만 허용하겠다. 즉, 제1.56가 뭐야? 근데 소비자의 손해. 소비자가 손해볼 확률을 최대로 여기까지만 허락하겠다라는 것의 확률이 바로 알파라 이거예요. 그 값을 미리 정하는데 얼마로 정하냐면 보통 1%, 0.01, 그러니까 신뢰수준 99.9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 또는 5%, 신뢰수준 95%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고정하고 베타는 이쪽에 빗금친 부분이 바로 베타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값보다 여기 알파가 정해지면 여기 요 까만 부분의 넓이가 0.1 또는 0.05가 되면 0.01이나 0.05가 되면 그때의 여기 인계값이라는 요 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x바가 인계값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기각, 왼쪽에 있으면 기각하지 못함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여기 인계값보다 큰 이 지역, 그러니까 H0를 기각할 수 있는 구역,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각력은 그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게 요거 140일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크거나 같아졌다 또는 같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대립가설이 크다, 작다, 같지 않다.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것들에 대해서 각각이 결정되는 게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렇게. 다르게 결정돼요. 귀무가설, 대립가설에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 요 경우. 크다. 뮤가 여기 뮤제로가 14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41보다 더 커졌다? 아니다. H0는 뭐죠? 141보다 작거나 같다. 141보다 현재가 더 작거나 같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있는 얘처럼 이렇게 그려지죠. 141이 여기 있고 여기 141보다 더 크다라는 거는 이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 그 기각력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요 오른쪽이에요. 이쪽에 나타나요. 그렇죠? 이쪽 오른쪽에.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우측 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무가설의 확률 분포 곡선보다 오른쪽에 있다. 대립각설이 참이라면 대립가설의 확률 분포 곡선이 귀무가설의 확률 분포 곡선보다 오른쪽에 있다. 따라서 기각력도 귀무가설의 확률 분포 곡선의 오른쪽 끝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기각력이 오른쪽 끝에 있다. 그래서 우측 검정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예시에서 142.2가 인계값 C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유의수준 알파라고 하면 X바가 요 C보다 더 큰 구역에 들어갈 확률이 알파면 그때 요 C 값이 딱 이 알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계값 C를 구하면 기각력은 C에서 무한대 사이이다. 인계값 C는 요 식으로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요거. 요 식의 여집합이죠. 요거의 여집합이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검정력이 어떻게 되냐면 표준화한 게 요거잖아요. 요거. 요 식. 그러니까 지금 표준 정규분포표 가지고 따지면 요것에 해당하는 값이 뭐냐면 Z알파라는 거죠. Z알파. 그래서 내가 계산한 요 값이 요걸 아까 검정 통계량이라고 그랬죠? 검정 통계량.
검정 통계량의 값을 계산해서 그것이 Z알파보다 작거나 같으면 기각하지 못하고 이게 크면 기각하는 거라 이거죠. 여기 써있죠? 즉 표준화한 변수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의 값이 Z알파보다 큰 구간이 기각력이다. 큰 구간이. 예시에서 알파 이퀄 0.05이므로 Z알파는 여기에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의 넓이가 0.05가 되는 그때의 여기 값이에요. Z의 알파 값이에요. 이게 1.645라 이거죠. 1.98이 아니고 그거는 양쪽이에요. 반대로 대립가설이 작다를 포함하는 경우의 검정. 이거는 이제 대립가설이 뮤제로보다 더 작다라고 하니까 H제로는 더 크다가 됐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거의 반대 경우가 돼요. 얘가 H제로가 참인 그래프가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반대 경우가 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도 다 바뀌는 거죠. 대립가설이 참이라면 대립가설의 확률분포 곡선이 귀무가설의 확률분포 곡선보다 왼쪽에 있고 귀무가설의 확률분포 곡선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다. 따라서 기각력도 귀무가설의 확률분포 곡선의 왼쪽 끝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거를 좌측 검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의수준 알파에 따라 표준 정계분포 표로부터 Z알파를 구하면 이거 위에랑 똑같죠? 즉 표준화한 변수 이거의 값이 Z알파보다 작은 구간이 기각력이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 그려진다. 이쪽에. 여기가 알파예요. 그때의 Z알파가 여기라 이거죠. 그래서 요거보다 Z알파 값보다 요 값이 더 작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면, 이쪽에 포함되면, 요 구간에 포함되면, 그러면 기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측, 좌측 검정을 합쳐서 단측 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립가설이 다르다인 경우, 이렇게. 그러면 귀무가설은 같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어디에 생기냐면 귀무가설이 이렇게 있으면 다르다니까 다른 경우는 이게 H제로가 참이에요. H제로가 참. 그러니까 뮤는 뮤제로인 곡선이죠. 분포 곡선이 있어요. 그러면 대립가설이 어디에 있냐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계산해야 돼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의 넓이에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요 빗금친 부분 두 개 더한 거, 요쪽하고 요쪽을 더해서 알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의 경계치가 Z의 얘가 2분의 알파, 여기도 2분의 알파 이렇게 되니까 여기 경계치는 Z의 2분의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간에 속하거나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에 들어가거나 그보다 작거나 Z의 2분의 알파보다 크거나 그러면 기각하는 거라 이거죠. 대립가설이 참이라면 대립가설의 확률분포 곡선이 귀무가설의 확률분포 곡선보다 오른쪽 또는 왼쪽에 있다. 따라서 기각력도 귀무가설의 확률분포 곡선의 양쪽 끝에서 결정된다. 양쪽 끝에서. 그래서 이거를 양측에서 한다. 그래서 양측 검정. 그래서 구간을 어떻게 결정해요? 요 안에 들어올 확률이니까 그것의 바깥 부분, 즉 이 값이 Z의 마이너스 2분의 알파보다 작거나 Z의 2분의 알파보다 큰 구간이 기각력이라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각력을 결정을 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가지고 실제로 이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142.2 x바 마이너스 뮤를 계산했더니 1.8이 나왔어요. 그럼 1.8하고 뭐하고 비교해요? 기각력이 1.645라고 그랬죠? 1.8은 지금 1.645보다 크니까 여기가 지금 1.8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X바 가지고 계산한 값이죠, 이게. 그런데
기각력은 어디 있냐면, 이거 너무 확장돼서 그랬나? 1.645. 여기 있다 이거죠. 나는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들어오니까, 요 구역에 들어오니까 기각한다 이거죠. 기각했다는 말은 뭐예요? 귀무가설을 기각했다. 그러니까 H0가 기각됐으니까 H1이 뭐죠?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 이거죠. 오케이? 요게 그 전통적인 방법의 가설 검정 방법이에요. 특별히 유의 확률이라는 거를 뭐를 유의 확률이라나 하면 조금 전에 그 키 얘기할 때 x바가 지금 여기 있었죠. x바 가지고 계산한 값이 1.8이 나왔어요. x바를 가지고 요가를 계산했더니 요 값을 계산했더니 그게 1.8이 나왔죠. 그러면 요 확률을 P라고 하는 거예요. P 밸류, P 값. 요 확률을, 요 넓이를. 그래서 유의 확률 P예요. P. 그래서 유의 수준 알파보다 여기 요 그림을 보세요. 이쪽 그림을 보면 유의 수준이 지금 여기 빗금친 부분, 요거 빗금친 부분이 알파예요. 알파. 그럼 내가 관측한 값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뜻이냐면 여기 Z가 지금 여기 관측값이죠. X가 마이너스 뮤 루트 n의 S로 계산한 그 값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각하는 거죠. 기각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알파랑 P랑 비교하면 P가 더 작죠. P가. 그렇죠? 그래야지 P가 더 작아야지 관측값이 Z 알파보다 위쪽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기각력 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P값, P 밸류 라는 거 가지고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얻은 결과보다 극단적인 결과가 실제로 관측될 확률로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최소한의 확률을 P값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어떻게 써먹냐? 예를 들어 이거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를 놓고 딱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귀무가설이 141보다 작거나 같다. 대립가설은 141. 오케이, 알았어. 그런데 유의 수준은 5%로 하겠습니다. 0.05로 하겠습니다. 어떤 아저씨는? 나는 0.01로 할 거야. 그걸 왜 당신이 정합니까? 내가 귀무가설을 기각할지 말지, 다시 말해서 대립가설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내가 정하겠습니다. 즉, 당신은 뮤가 141일 확률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뮤가 141일이 아니라 관측값이 142.2가 나올 확률, 요거. 관측값이 142.2가 될 확률이 얼마인지 그 P값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거 가지고 유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면 이게 기각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기각이 안 되겠구나라는 건 내가 결정하겠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기각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자료를 보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P값이라는 거예요. P값. P값을 딱 주면 사람들이 딱 보고 P값이 알파보다 작으니까 알파를 내가 0. 그러니까 알파가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Z의 0.05.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Z의 0.01. 그러면 알파를 0.01로 하면은 기각이 안 되고 알파를 0.05로 하면 기각이 되는구나. 그러면 P값으로 봐서는 요거는 조금 기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은 애매하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야 저 0.01로 했을 때 0.05로 했을 때 기각이잖아. 그 정도면 충분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판단을 자료를 보는 사람한테 맡긴다 이거죠. 예.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중간에 끊기가 좀 뭐해서 그냥 쫙 이어서 말을 했어요. 한번 꼼꼼하게 다시 노트 읽어보고
동영상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면서 가설 검정의 전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음 절에서 실제로 가설 검정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 보기로 합시다. 자, 이것으로 가설 검정의 절차에 대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끝.